대만의 고등학교 74%가 한국어 수업을 개설했습니다. 인구 비율로 따지면 세계에서 한국어 학습 열풍이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전문가들은 의아해 했습니다. 수천 년간 한자만 써온 곳입니다. 발음 기호도 이미 있었습니다. 주음부호라는 체계로요. 그런데 학생들이 한글에 빠졌습니다. 문자 구조 때문이라고 합니다. 글자를 보면 소리가 보인다고요. 지금부터 대만에서 벌어진 한글 확산의 충격 실화 시작합니다. 저는 대만대학의 외국어 교육 과정을 관찰해온 언어교육 연구자입니다. 타이베이에 처음 도착한 건 5년 전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시내로 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간판이 전부 번체자였습니다. 복잡한 획으로 가득 찬 글자들이요.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이곳은 한자의 성이라고요. 한 글자에 20획이 넘는 경우도 흔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이 글자를 배우려면 수년이 걸립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반복해서 쓰고 또 씁니다. 그런데 한자만으로는 발음을 알 수 없습니다. 한자는 뜻글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만에는 별도의 발음 표기 체계가 있습니다. 주음부호라고 합니다. 일본의 가타카나와 비슷한 원리로 만들어졌죠. 한자의 획 일부를 따서 만든 기호입니다. 아이들은 한자를 배우기 전에 먼저 이 주음부호를 익힙니다. 아동 도서에는 한자 옆에 작은 글씨로 주음부호가 붙어 있습니다. 저는 타이베이의 한 서점에서 그 광경을 직접 봤습니다. 동화책 한 페이지에 한자가 있고 그 옆에 세로로 길게 주음부호가 달려 있었습니다. 아이가 그 책을 소리 내어 읽고 있었습니다. 한자를 보고 옆에 기호를 보고 다시 소리를 냅니다. 눈이 3번 움직여야 하는 구조였습니다. 대만인들에게 이 과정은 자연스럽습니다. 수십 년간 이렇게 배워왔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언어교육 연구자로서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구조가 외국어를 배울 때도 적용되는 걸까요? 대만 학생들이 영어를 배울 때는 어떨까요? 일본어를 배울 때는요? 그리고 한국어를 배울 때는요. 당시 대만의 외국어 교육 현황을 조사하던 중이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제2외국어로 가장 인기 있는 언어가 무엇인지 확인했습니다. 일본어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역사적 배경이 있죠. 대만은 일제강점기를 경험했고 일본 문화에 대한 친숙함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이 영어였습니다. 세계 공용어니까요. 그런데 세 번째 언어가 예상 밖이었습니다. 한국어였습니다. 처음에는 한류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K-팝과 한국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으니까요. 대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어 능력 시험, 토픽 응시자 수가 해마다 신기록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인구 비율로 따지면 대만은 세계에서 한국어 학습 열풍이 가장 높은 지역이라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한류는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일본에서도 K-팝이 인기 있고 미국에서도 한국 드라마를 봅니다. 그런데 왜 유독 대만에서 한국어 학습 열풍이 더 뜨거운 걸까요? 단순히 문화적 관심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저는 타이베이 한 대학에서 한국어 수업을 참관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문화대학 한국어문학과였습니다. 강의실에 들어갔을 때 학생들이 한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자음을 따라 쓰는 중이었습니다. 교수는 칠판에 한글의 구조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한글이 어렵지 않냐고요.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어려웠는데 규칙을 알고 나니까 쉬워졌다고요. 무슨 규칙이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학생이 설명했습니다. 한글은 글자 모양이 바른 방법을 알려준다고요. 기역은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이고 이은은 혀가 위신몸에 닿는 모양이라고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학생은 한글의 창제 원리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들 때 적용했던 상형의 원리를요.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글자를 만들었다는 그 원리를요. 대만 학생이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한글이 쉽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교수에게 따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대만 학생들이 한글을 배울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고 물었습니다. 교수의 대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처음엔 다들 낯설어 한다고요. 모양이 기하학적이라서요. 하지만 원리를 알려주면 금방 익힌다고 했습니다. 특히 한자 문화권 학생들이 더 빨리 배운다고요. 왜 그럴까요? 교수의 설명은 이랬습니다. 한자를 배운 학생들은 복잡한 글자를 익히는데 익숙합니다. 수십 획짜리 글자를 수년간 써왔으니까요. 그런데 한글은 자음 14개, 모음 10개만 알면 됩니다. 조합 원리를 이해하면 어떤 소리든 표기할 수 있습니다. 한자의 복잡함에 비하면 한글은 단순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쉽게 느껴진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새로운 가설을 세웠습니다. 대만에서 한국어 학습 열풍이 뜨거운 이유가 단순히 한류 때문만은 아닐 수 있다고요. 문자 구조 자체가 영향을 미치고 있을 수 있다고요. 한자 문화권에서 한글을 배울 때 느끼는 해방감 같은 것이 있을 수 있다고요. 물론 이건 가설일 뿐이었습니다. 검증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더 많은 학생들을 인터뷰하기로 했습니다. 더 많은 수업을 참관하기로 했습니다. 대만의 한국어 교육 현장을 깊이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조사가 저를 어디로 데려갈지요. 대만의 고등학교 74%가 한국어 수업을 개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줄도요.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깨닫게 될 줄도요. 한자의 성에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작은 틈이었지만요. 타이베이 시내의 한 초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교실 벽면에 주음부호표가 걸려 있었습니다. 세로로 배열된 기호들이 한자 옆에 나란히 붙어 있었죠. 아이들이 그 기호를 보며 한자의 발음을 익히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글자를 2번 배우는 셈이라고요. 대만의 문자 교육 체계는 이중 구조입니다. 먼저 주음부호를 배웁니다. 37개의 기호를 익힙니다. 성모 21개, 운모 16개로 구성되어 있죠. 이 기호들을 조합해서 중국어의 모든 음절을 표기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이 기호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유치원에서 이미 주음부호를 익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음부호를 마스터한 뒤에야 본격적으로 한자를 배웁니다. 번체자는 획수가 많습니다. 간체자를 쓰는 중국 대륙과 달리 대만은 전통 한자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니까요. 용룡자는 16획입니다. 거북귀자는 17획이고요. 아이들은 이 복잡한 글자들을 수년에 걸쳐 반복해서 씁니다. 저는 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물었습니다. 아이들이 한자를 익히는데 얼마나 걸리느냐고요. 교사가 대답했습니다. 기본적인 한자를 익히는데 초등학교 6년이 전부 필요하다고요. 중학교에 가서도 계속 새로운 한자를 배운다고 했습니다. 고등학교에서도요. 대학에서도요. 한자 학습은 평생 계속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저는 계산을 해봤습니다. 대만 학생들이 문자를 완전히 익히는데 걸리는 시간이요. 주음부호를 배우는데 1년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 뒤 한자를 배우는데 수십 년이 걸립니다. 문자 학습에 투자하는 시간이 어마어마합니다. 다른 나라 학생들이 그 시간에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봤습니다. 물론 이건 대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자 문화권 전체의 특징이죠. 중국도, 일본도, 한국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적어도 과거에는요. 하지만 한국은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한글이라는 문자를 만들었고, 이제는 한글만으로 거의 모든 것을 표기합니다. 한자 교육의 비중이 크게 줄었죠. 대만 학생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건 언제일까요? 저는 여러 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한국에서 한자를 얼마나 쓰는지 아느냐고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놀랐습니다. 한국도 한자 문화권인데 한자를 안 쓴다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되물었습니다. 저는 설명했습니다. 한글이 있기 때문이라고요. 한글만으로 모든 소리를 표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요. 한자 없이도 의사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요. 학생들의 표정이 묘했습니다. 부러움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물론 대만에도 발음 표기 체계가 있습니다. 주음부호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주음부호는 한글과 다릅니다. 주음부호는 한자의 발음을 보조하는 역할에 머뭅니다. 독립적인 문자로 기능하지 않습니다. 책을 주음부호만으로 쓰는 건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신문을 주음부호로 발행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고요. 반면 한글은 다릅니다. 한글은 독립적인 문자입니다. 한글만으로 책을 쓰고 신문을 발행하고 법률을 제정합니다. 한자 없이도 완전한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이 차이가 크다는 걸 대만 학생들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타이베이 한 대학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대만 학생들이 한글을 처음 접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고요. 교수의 대답이 흥미로웠습니다. 처음엔 외계어 같다고 한다네요. 동그라미와 네모와 직선의 조합이 낯설다고요. 하지만 원리를 알려주면 반응이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무슨 원리냐고 물었습니다.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한글은 자음과 모음의 조합이라고요. 자음 14개, 모음 10개만 알면 된다고요. 이 24개의 기호를 조합하면 어떤 소리든 표기할 수 있다고요. 주음부호 37개보다 적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표현할 수 있는 소리의 범위는 더 넓습니다. 학생들이 이 사실을 알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고 물었습니다. 교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왜 진작 이런 걸 안 알려줬냐고 한다네요. 한글이 이렇게 체계적인 줄 몰랐다고요. 교수는 덧붙였습니다. 특히 한글의 자무 결합 방식이 학생들에게 신선하게 다가온다고요. 한글의 자무 결합 방식이라. 저는 이 부분에 관심이 갔습니다. 대만 학생들이 한글을 쉽게 느끼는 이유가 여기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글은 자음과 모음을 네모난 블록 안에 조합합니다. 초성, 중성, 종성의 위치가 정해져 있죠. 이 구조가 한자의 구조와 비슷합니다. 한자도 부수와 획이 특정 위치에 배치됩니다. 위아래로, 좌우로, 혹은 안팎으로 조합되죠. 대만 학생들은 이런 구조에 익숙합니다. 수십 년간 한자를 써왔으니까요.
그래서 한글의 블록식 구조가 낯설지 않습니다. 오히려 친숙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글은 한자보다 훨씬 단순합니다. 한자는 수천 개의 글자를 외워야 합니다. 각 글자의 모양과 뜻과 발음을 모두 기억해야 하죠. 반면 한글은 24개의 자모만 알면 됩니다. 조합 규칙만 이해하면 어떤 글자든 읽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글자를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이 점이 대만 학생들에게 해방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생 한자를 외워온 학생들에게요. 새로운 글자를 계속 외워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나는 경험이요. 한글은 그런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한 학생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한글을 배우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느냐고요. 학생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자유로웠다고요. 새로운 단어를 봐도 읽을 수 있으니까요. 한자는 모르는 글자가 나오면 막힙니다. 사전을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한글은 처음 보는 단어도 소리 내어 읽을 수 있다고요. 이 대답이 인상 깊었습니다. 문자를 읽는다는 것의 의미가 다르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자 문학원에서 읽기는 암기의 결과입니다. 외운 글자만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글에서 읽기는 규칙의 적용입니다. 규칙을 알면 모든 글자를 읽을 수 있습니다. 대만의 교육 현장에서 이 차이가 서서히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한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소수였지만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여전히 일본어를 제1외국어로 선택했습니다. 영어는 필수였고요. 한국어는 세 번째 선택지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변화의 조짐이 있었습니다. 한국어 수업을 개설하는 고등학교가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한국 언응력시험 응시자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어 학원이 타이베이 곳곳에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변화의 원인을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습니다. 단순히 한류 때문인지 아니면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한글이라는 문자 자체가 대만 학생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가는지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대만의 한국어 학습자들 사이에서 독특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한류 콘텐츠를 소비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움직임이요. 그들은 단순히 K-팝 가사를 이해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한글이라는 문자 자체에 매료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장에서 이 현상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대만 학생들이 한글에 어떤 점에 끌리는지요. 그리고 그것이 대만의 언어 교육 지형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요. 타이중의 한 고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방과 후 한국어 수업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교실에 들어서자 칠판 가득 한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학생 20명 남짓이 노트에 한글을 따라 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교실 뒤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교사가 칠판에 새로운 글자를 적었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였습니다. 학생들이 따라 읽었습니다. 랑. 교사가 물었습니다. 이 글자를 어떻게 조합했는지 설명해 볼 사람 있냐고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시옷과 아를 합쳐서 이을과 아와 이응을 합쳐서 랑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학생은 한글의 조합 원리를 완전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글자를 통째로 외운 게 아니라 구성 요소를 분석한 거였습니다. 한자를 배울 때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었습니다. 한자는 분석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냥 외워야 합니다. 하지만 한글은 분석이 가능합니다. 수업이 끝난 뒤 교사에게 물었습니다. 학생들이 한글을 배우는데 얼마나 걸리느냐고요. 교사가 대답했습니다. 자모를 익히는데 2, 3주면 충분하다고요. 그 뒤로는 어떤 글자든 읽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뜻을 아는 건 별개 문제지만요. 적어도 소리 내어 읽는 건 금방 가능해진다고요. 2, 3주라. 저는 이 숫자를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대만 학생들이 주음부호를 익히는데 몇 달이 걸립니다. 한자의 기본을 익히는데 몇 년이 걸리고요. 그런데 한글은 2, 3주면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이 효율성의 차이가 학생들에게 어떻게 다가갈까요? 한 학생과 따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느냐고 물었습니다. 예상대로 K-팝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좋아하는 아이돌의 노래를 이해하고 싶었다고요. 하지만 배우다 보니 다른 게 더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뭐가 좋아졌느냐고 물었습니다. 학생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글자가 예쁘다고요. 모양이 정돈되어 있다고요. 네모 안에 딱딱 맞게 들어간다고요. 한자도 네모 안에 쓰지만 한자는 복잡하다고 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하면서도 질서가 있다고요. 그게 좋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대답이 흥미로웠습니다. 문자의 미학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한글의 기하학적 아름다움을 말하는 거였습니다. 대만 학생이 한글의 조형적 특성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언어학습의 영역을 넘어서는 이야기였습니다. 다른 학생에게도 물었습니다. 한글의 어떤 점이 좋으냐고요. 이 학생은 다른 답을 했습니다. 규칙적이라서 좋다고요. 예외가 별로 없다고요. 영어는 예외가 너무 많다고 했습니다. 발음 규칙이 들쭉날쭉하다고요.
하지만 한글은 보이는 대로 읽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 학생의 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한글은 표현 문자 중에서도 규칙성이 높은 편입니다. 글자와 발음 사이의 대응이 비교적 일관됩니다. 영어처럼 같은 철자가 다르게 발음되는 경우가 적습니다. 이 규칙성이 학습을 수월하게 만듭니다. 교사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뭐냐고요. 교사가 대답했습니다. 받침이라고요. 종성의 발음이 까다롭다고요. 특히 겹받침은 어렵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규칙을 알면 극복 가능하다고요. 처음엔 헷갈리지만 연습하면 익숙해진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학교의 한국어 수업 등록 현황을 물었습니다. 교사가 숫자를 알려줬습니다. 5년 전에는 한 반에 10명 정도였다고요. 지금은 3반이 운영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반마다 20명 안팎이라고요. 3년 사이에 학생 수가 3배 이상 늘었다는 얘기였습니다. 왜 이렇게 늘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교사의 분석은 복합적이었습니다. 한류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라고요. 학생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났다고 했습니다. 한글이 생각보다 쉽다는 입소문이요. 처음에 배우기 시작한 학생들이 친구들에게 말했다고요. 한글 금방 배울 수 있다고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학습 난이도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한국어가 어려운 언어로 여겨졌습니다. 일본어보다 접근성이 낮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한글은 쉽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오슝의 또 다른 학교도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한국어 수업 등록자가 꾸준히 늘고 있었습니다. 교사가 말했습니다. 대기자 명단이 있다고요. 정원이 차서 다음 학기를 기다리는 학생들이요. 대기자 명단이라. 제2외국어 수업에 대기자가 생기는 건 드문 일입니다. 필수 과목도 아닌데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배우고 싶어 하는 거였습니다. 이건 분명 무언가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이 현상을 교실 안의 작은 혁명이라고 불렀습니다. 아직 전체 교육 체계를 바꾸는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선택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한글이라는 문자가 대만의 교실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요. 변화는 대만 안에서만 일어나고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사 범위를 넓히기로 했습니다. 동아시아 전체의 한국어 교육 현황을 살펴보기로 한 거죠. 대만의 현상이 특수한 건지 아니면 더 큰 흐름의 일부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먼저 일본의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일본도 한자 문화권입니다. 한자와 히라가나, 가타카나를 혼용하죠. 일본에서도 한국어 학습 열풍이 불고 있었습니다. 특히 젊은 층 사이에서요. K-팝과 한국 드라마의 영향이 컸습니다. 일본의 한국어 능력 시험 응시자 수도 해마다 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만과는 양상이 조금 달랐습니다. 일본인 학습자들은 한글의 구조보다는 한국어 자체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문법이나 어휘를 배우는 데 집중했죠. 한글이라는 문자에 대한 특별한 반응은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이유를 분석해봤습니다. 일본에는 이미 표현 문자가 있습니다. 히라가나와 가타카나요. 일본인들은 한자만 쓰는 게 아닙니다. 표현 문자를 일상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한글이 주는 신선함이 덜할 수 있습니다. 표현 문자라는 개념 자체가 낯설지 않으니까요. 반면 대만은 다릅니다. 대만에는 독립적인 표현 문자가 없습니다. 주음부호는 있지만 보조적 역할에 머뭅니다. 한자 없이 주음부호만으로 글을 쓰는 건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만인들에게 한글은 더 특별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완전한 표현 문자의 경험이 새로운 거죠. 중국 대륙의 상황도 살펴봤습니다. 중국에서도 한국어 학습자가 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정치적 상황이 복잡합니다. 한류 콘텐츠에 대한 규제가 있었던 시기도 있었죠. 그래서 학습 동기가 대만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습니다. 취업이나 무역 관련 실용적 목적이 더 컸습니다. 흥미로운 건 동남아시아의 상황이었습니다.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에서도 한국어 학습 열풍이 불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들은 한자 문화권이 아닙니다. 각자 고유의 문자 체계를 갖고 있죠. 그런데도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저는 여러 국가의 한국어 교육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공통적인 답변이 있었습니다. 한글이 배우기 쉽다는 거였습니다. 다른 아시아 언어에 비해 문자 학습의 진입장벽이 낮다고요. 일본어는 히라가나, 가타카나, 한자를 모두 배워야 합니다. 중국어는 수천 개의 한자를 익혀야 하고요. 하지만 한국어는 한글만 배우면 됩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글의 경쟁력이 여기에 있구나. 문자 학습의 효율성이요. 글로벌 언어 교육 시장에서 한국어가 주목받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한글의 접근성일 수 있습니다. 다시 대만으로 돌아왔습니다. 대만의 상황이 더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한자 문화권 안에서 한글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곳이니까요. 한자의 복잡함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
한글의 단순함에 끌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타이베이의 한 서점을 다시 찾았습니다. 어학 코너에 한국어 교재가 많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몇 년 전보다 종류가 훨씬 다양해져 있었습니다. 초급부터 고급까지, 회화부터 문법까지 한국어 학습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서점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어 교재 판매량이 어떠냐고요?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일본어 다음으로 많이 팔린다고요. 영어는 별도 코너라 제외하고요. 제2외국어 중에서는 일본어가 여전히 1위지만 한국어가 빠르게 추격 중이라고 했습니다. 이 정보는 의미 있었습니다. 교육 현장의 변화가 시장에도 반영되고 있었습니다. 학습자가 늘면 교재 수요도 늘고, 교재가 다양해지면 학습 환경이 좋아지고, 그러면 또 학습자가 느는 선순환이 생기는 거죠. 저는 이 물결이 어디까지 퍼질지 궁금해졌습니다. 대만에서 시작된 변화가 동아시아 전체로 확산될 수 있을까요? 한자 문화권의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한글이라는 문자가 국경을 넘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아직은 가능성의 단계였습니다. 하지만 조짐은 분명했습니다. 무언가 큰 것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움직임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습니다. 결정적인 데이터를 찾아냈습니다. 대만 교육부가 발표한 통계였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대만의 272개 고등학교에서 제2외국어 수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국어 수업을 개설한 학교가 201개였습니다. 전체의 74%에 해당하는 숫자였습니다. 저는 이 숫자를 보고 놀랐습니다. 74%라니요. 대만 고등학교 4곳 중 3곳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일본어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 한국어가요. 이건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였습니다. 물론 일본어 수업 개설률은 이보다 높았습니다. 거의 모든 학교에서 일본어를 가르치고 있었죠. 역사적 배경과 지리적 근접성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어가 74%라는 건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운 수치였습니다. 2005년 대만 고등학교에 한국어 수업이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당시 수강생은 극소수였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수십 명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21년 기준 수강생이 5,796명이었습니다. 16년 만에 100배 이상 늘어난 거죠. 저는 이 성장 곡선을 분석해봤습니다. 초기에는 완만했습니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는 서서히 늘었죠. 하지만 2010년대에 들어 급격히 가팔라졌습니다. K-팝의 글로벌 인기가 폭발한 시기와 겹칩니다. 슈퍼주니어, 빅뱅, 소녀시대가 아시아를 휩쓸던 때였죠. 하지만 한류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한류는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대만에서 이렇게 높은 수치가 나왔을까요? 인구 비율로 따지면 대만은 세계에서 한국어 학습 열풍이 가장 뜨거운 지역이라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저는 대학 교육 현황도 살펴봤습니다. 대만에는 한국어 문학과가 설치된 대학이 3곳 있었습니다. 중국문화대학, 국립정치대학, 국립가오슝대학이었습니다. 이 중 문화대학이 가장 오래됐고 규모도 컸습니다. 문화대학 한국어 문학과의 변화가 인상적이었습니다. 2020년에 학부 입학 정원을 2배로 늘렸습니다. 53명에서 105명으로요. 대만 전체가 저출산으로 대학 정원을 줄이는 상황에서 오히려 늘린 거였습니다. 교육부의 특별 인준을 받아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수요가 있다는 뜻이었죠. 현재 문화대학 한국어문학과에는 부전공과 복수전공을 포함해 약 500명의 학생이 수학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45개 대학과 자매 결연을 맺고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5개 대학과는 복수학위 과정도 있었고요. 숫자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한국 언응력시험 응시자 수도 급증하고 있었습니다. 정확한 연도별 통계는 확인하기 어려웠지만 매년 신기록을 세우고 있다는 보도가 반복됐습니다. 시험장이 조기 마감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응시하고 싶어도 자리가 없어서 못 보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저는 이 숫자들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단순한 유행으로 보기엔 규모가 컸습니다. 10년 이상 지속되고 있었고 교육 제도까지 바꾸고 있었습니다. 이건 구조적 변화였습니다. 변화의 핵심에 한글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한국어를 선택하는 이유 중 하나가 문자의 접근성이었습니다. 일본어를 배우려면 히라가나, 가타카나, 한자를 모두 익혀야 합니다. 중국어는 이미 알지만 외국어로서의 매력이 덜하고요. 한국어는 한글만 배우면 됩니다. 한 교육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학생들이 처음 며칠 만에 한글을 읽게 되면 성취감을 느낀다고요. 그 성취감이 학습 동기를 유지시킨다고요. 일본어는 문자 학습에만 몇 달이 걸립니다. 그 기간 동안 포기하는 학생이 많다고요. 하지만 한국어는 초기 허들이 낮아서 계속 배우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 분석이 맞다면 한글의 효율성이 실제로 학습자 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문자의 구조가 언어 선택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저는 이게 중요한 발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글이 한국어의 경쟁력이 되고 있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74%, 5,796명, 500명, 105명. 이 숫자들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대만에서 무언가가 바뀌고 있다고요. 숫자가 공개되자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대만 교육계 안에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한국어의 급성장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일부는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학생들의 선택권이 넓어졌다고요. 하지만 일부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우려의 핵심은 일본어였습니다. 대만에서 일본어는 오랫동안 독보적인 제2외국어였습니다. 역사적 배경이 있죠. 대만은 1895년부터 1945년까지 50년간 일본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 시기에 일본어가 공용어였습니다. 해방 후에도 일본 문화에 대한 친숙함이 남았습니다. 일본어 교육 관계자들 사이에서 위기감이 감지됐습니다. 학생들이 일본어 대신 한국어를 선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었으니까요. 아직 일본어가 압도적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성장률로 따지면 한국어가 훨씬 가팔랐습니다. 이 추세가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한 일본어 교사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솔직한 심정을 물었습니다. 교사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위협을 느낀다고요. 예전에는 일본어 수업이 항상 가득 찼다고요. 지금은 빈자리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학생들이 한국어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고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교사의 분석은 이랬습니다. 한류의 영향이 크다고요. K-팝과 드라마가 젊은 세대를 사로잡았다고요. 일본 문화도 인기 있지만 요즘 젊은이들은 한국 쪽에 더 끌린다고 했습니다. 세대가 바뀌고 있다고요.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문자의 문제도 있다고요. 일본어를 배우려면 히라가나, 가타카나, 한자를 모두 익혀야 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학생들이 부담을 느낀다고요. 반면 한국어는 한글만 배우면 됩니다. 진입장벽이 낮다고 했습니다. 이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일본어 교사가 한글의 장점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이 상대의 강점을 분석하고 있었죠. 객관적인 시각이었습니다. 대만 학계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외국어 교육의 방향에 대한 토론이었습니다. 전통적으로 대만은 영어와 일본어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한국어를 포함해서요. 한 학자가 기고문을 썼습니다. 한류 열풍이 한국어 교육 수요를 만들어냈다고요. 이 수요에 제대로 대응해야 한다고요. 한국어 교사 양성이 시급하다고 했습니다. 현재 대만의 한국어 교사 수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요. 실제로 교사 부족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한국어 수업을 개설하고 싶어도 가르칠 사람이 없는 학교가 있었습니다. 자격을 갖춘 한국어 교사가 충분하지 않았죠. 일부 학교에서는 한국인 유학생이나 교포가 임시로 가르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교재 문제도 있었습니다. 대만인을 위한 한국어 교재가 부족했습니다. 중국어권 학습자를 위한 교재는 있었지만 대만의 상황에 딱 맞는 건 드물었습니다. 번체자를 사용하고 대만식 중국어에 맞춘 교재가 필요했죠. 이런 문제들이 드러나면서 대만 사회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에서 한국어 교원 양성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논의가 나왔습니다. 출판계에서 대만인 맞춤형 한국어 교재 개발이 추진됐습니다. 수요가 공급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언론에서도 이 현상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대만 한국어 열풍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여러 매체에 실렸습니다. 왜 젊은이들이 한국어에 열광하는지 분석하는 내용이었죠. 한류, 취업, 문화적 호기심 등 여러 이유가 언급됐습니다. 저는 이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언어 지형이 재편되고 있구나. 수십 년간 굳어져 있던 구조가 흔들리고 있구나. 일본어 일변도였던 제2외국어 시장에 한국어가 도전장을 내밀고 있구나. 물론 아직 일본어의 우위는 확고했습니다. 역사와 전통의 무게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흐름은 분명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젊은 세대의 선택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중심에 한글이라는 문자가 있었습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돌이키기 어려운 수준으로요.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한국어 열풍을 일시적 유행으로 봤던 사람들이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숫자가 너무 컸고 기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10년 넘게 지속되는 건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구조적 변화였습니다. 대만 학계에서 한글에 대한 재평가가 시작됐습니다. 언어학자들이 한글의 특성을 분석하는 글을 발표했습니다. 한글이 왜 배우기 쉬운지, 어떤 구조적 장점이 있는지 학술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이었죠. 예전에는 관심받기였던 주제였습니다. 한 언어학자가 쓴 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글과 주음부호를 비교 분석한 내용이었습니다. 둘 다 표음 체계하는 공통점이 있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주음부호는 한자에 종속되어 있지만 한글은 독립적이라고요. 이 분석이 핵심을 찔렀습니다.
주음부호는 한자의 발음을 표기하는 보조 수단입니다. 주음부호만으로 완결된 글을 쓰는 건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글은 다릅니다. 한글만으로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자 없이도 완전한 문자 생활이 가능합니다. 이 독립성이 한글의 힘이었습니다. 학습자가 한글을 익히면 곧바로 읽고 쓸 수 있게 됩니다. 추가로 배워야 할 문자가 없습니다. 반면 주음부호를 익혀도 한자를 따로 배워야 합니다. 주음부호는 과정이고 한자가 목표입니다. 하지만 한글은 그 자체가 목표입니다. 대만의 교육 관계자들이 이 점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이 가진 교육적 효율성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형성됐습니다. 물론 한자의 가치를 부정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한자는 대만 문화의 근간이니까요. 하지만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볼 때 한글의 장점은 분명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도 인식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한국어를 배우는 게 취미 수준으로 여겨졌습니다. 진지한 학문으로 보지 않는 시선이 있었죠. K-팝 좋아하는 애들이 배우는 거라는 편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달라졌습니다. 한국어가 실용적인 언어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기업이 대만에 많이 진출해 있습니다. 삼성, LG, 현대 같은 기업들이요. 한국어를 할 수 있으면 취업에 유리합니다. 한류 콘텐츠 산업에서 일하고 싶은 젊은이들도 한국어가 필요합니다. 부모들의 태도도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자녀가 한국어를 배운다고 하면 시큰둥했습니다. 일본어나 영어를 더 권했죠. 하지만 이제는 한국어도 좋다고 하는 부모가 늘었습니다. 실용성을 인정하게 된 거죠. 저는 한 학부모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고등학생 딸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반대했냐고 물었습니다. 부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반대하지 않았다고요. 오히려 권했다고요. 한국어가 앞으로 쓸모 있을 것 같아서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부모의 대답이 현실적이었습니다. 한국 경제가 성장하고 있고 문화 영향력도 커지고 있다고요. 앞으로 한국과의 교류가 더 늘어날 거라고요. 그때 한국어를 할 수 있으면 기회가 많을 거라고 했습니다. 이건 실용적 판단이었습니다. 감정적 호감이 아니라 냉정한 계산이었죠. 대만 사회가 한국어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한류에 대한 열광을 넘어서 실질적인 필요를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대학에서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한국어 문학과 졸업생들의 진로가 다양해지고 있었습니다. 번역, 통역, 무역, 관광, 미디어 등 여러 분야로 진출하고 있었죠. 한국어 전공이 취업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재평가는 조용히 진행됐습니다. 드라마틱한 선언이나 대대적인 캠페인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한글이라는 문자, 한국어라는 언어에 대한 시선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호기심에서 존중으로, 유행에서 실용으로요. 이 변화가 어디까지 갈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대만 사회가 한글의 가치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타이베이를 떠나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숙소 근처 카페에 앉아 지난 몇 달간의 조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 숫자들이 떠 있었습니다. 74%, 5,796명, 105명. 이 숫자들이 말하는 이야기를 곱씹었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만 젊은이 2명이 한국어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의사소통이 되고 있었습니다. 억양이 조금 어색했고 문법도 가끔 틀렸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한국어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변화의 모습이구나. 교실 안에서 배운 언어가 일상으로 나오고 있구나. 문자를 익힌 학생들이 실제로 말을 하고 있구나. 한글이 연기를 따라 사람들이 걷고 있구나. 대만에서 일어난 일은 단순한 언어학습 열풍이 아니었습니다. 문자에 대한 재인식이었습니다. 수천 년간 한자만 써온 사람들이 새로운 문자 체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체계의 효율성에 놀랐습니다. 24개의 기호로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한글의 승리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보고 싶었습니다. 승패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선택의 문제였습니다. 대만 학생들은 여러 외국어 중에서 한국어를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에는 여러 이유가 있었죠. 한류도 있었고 취업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밑바탕에 한글이 있었습니다. 한글이 진입장벽을 낮췄습니다. 처음 몇 주 만에 읽을 수 있게 되는 경험이 학습자들에게 자신감을 줬습니다. 그 자신감이 학습을 지속하게 만들었습니다. 문자가 언어의 문을 열어준 거죠. 저는 이 현상에서 더 큰 의미를 읽었습니다. 문자의 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좋은 문자 체계가 언어의 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한글은 그런 문자였습니다. 배우기 쉽고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문자였습니다.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든 건 570여 년 전이었습니다. 백성들이 글을 쉽게 배우게 하려는 목적이었죠. 그 목적이 오늘날 대만에서 실현되고 있었습니다. 물론 세종대왕이 이런 상황을 예상하진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거죠. 대만의 변화는 계속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한국어 학습자 수는 당분간 늘어날 겁니다. 교사 양성과 교재 개발도 뒤따를 겁니다. 인프라가 갖춰지면 더 많은 학생이 한국어를 배울 수 있게 되겠죠. 물론 한계도 있을 겁니다. 일본어의 역사적 기반을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영어의 글로벌 필수어 지위도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한국어는 그 사이에서 자기 자리를 찾아갈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자리를 찾았다는 사실입니다. 대만의 언어 지형에서 한국어가 확실한 위치를 점했습니다. 이건 작은 성취가 아닙니다. 저는 조사를 마무리하며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대만에서 일어난 한국어 열풍은 문화적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문자 구조에 기반한 언어 선택이었습니다. 한글이라는 문자가 길을 열었고 그 길 위로 사람들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까 그 젊은이들이 여전히 한국어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웃으면서요. 언어는 결국 소통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잇는 다리입니다. 한글이 그 다리에 첫 기둥을 세웠습니다. 대만에서 한글은 더 이상 낯선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배울 수 있는 문자, 쓸 수 있는 문자, 통할 수 있는 문자가 됐습니다. 그게 이 이야기의 끝이자 시작이었습니다.